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내렸습니다. 지난 3월에는 2.6%로 예상됐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수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정부의 기대로는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별다른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어떤 수치가 나올까요?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이정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OECD가 두 달 전 전망치에서 이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추었습니다. 사실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2.4%. 이게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 인하의 계기에는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이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선진 제조업으로 나가면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의 문제가 이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고용의 문제, 최근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고용률 같은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 이런 구조조정이나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 투자가 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반영이 돼서 2.6%에서 2.4%로 떨어졌다. 이런 것은 사실 해외 상황과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미국이나 EU 이런 존들이 0.2% 올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네. 사실 최근에 환율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네.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이런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뭐 0.1%포인트, 0.2%포인트 뭐 이게 낮춘 게 그렇게 뭐 대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 0.2%뭐 수치상은 큰 차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총 성장률이 2.6%인데 0.2% 했다는 2% 감소했다는 얘기는 10% 정도 감소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이 성장률 자체가 지금 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작년 2.7% 뭐 예측하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본다면 2.4%에서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단순히 쉽게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네. 천천히 부드럽게 스무딩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2.67%, 2.6%, 뭐 2.4%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린 것이 앞으로도 안 좋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예, 그 말씀이 맞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 경제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대무역, 특히 뭐 미중 무역 부분만 빼면은 이제 기존의 노동 집약 혹은 뭐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와 이제 고용 부분의 문제, 그다음에 인구 성장률 저하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흔히 말하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 추계가 안 좋아지고 미래 예측치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OECD에서 2.6%에서 2.5% 낮췄는데 이러한 낮춘 거 역시 내년의 성장률이죠.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그렇게 낮췄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내년 성장률 예측에도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전망치도 전망치인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분기에는 역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전체적으로 봐도 아까 교수님이 잠깐 상대적인 얘기를 해주셨지만 상당히 우리나라가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뭐 한국은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죠. 한국의 잠재적인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한 2.45%, 2.6% 네.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4분의 1, 0.4%, 0.5%는 성장을 했어야 됐는데 그거보다 실적이 훨씬 안 좋게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이번에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발표가 된 22개국 중에는 가장 최저. 그러니까 뭐 이게 OECD, 1분기 거 나온 거네요. 예, 1분기 건데 이제 OECD가 37개국인데 예. 1분기 성장률 발표한 국가가 22개 국가고요. 그 22개 국가 중엔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예측치보다 굉장히 안 좋았다. 네. 한국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어떻게 말하면 22개 국가 중에 꼴찌 혹은 최하단은 아닐 텐데 근데 이제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고 다른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들이
문제가 결부가 되면서 네. 예측치보다 많이 낮게 나왔다. 이에 따라서 영국이나 뭐 독일 이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예. 국가들보다 성장률이 낮게 나온 그렇네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OECD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을 했고 한국은행도 2.5%.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2% 중후반대. 좀 격차가 있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이제 배경이 중요할 텐데요. 뭐든지 예측치란 거는 가정이 중요하고요. 그 배경에는 결국 수출이 하반기에 호조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고 하반기엔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따라서 네. 수출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추경 예산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잘 집행이 되면은 지금 최근에 떨어졌던 성장률 자체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GDP를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2점대 후반을 예측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네. 지금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다. 예를 들어서 내년 대선까지, 미국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논의가 돼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고 왜냐하면 한국이 이 중국에 대한 대수출 의존도가 높고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 수출 자체가 늘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최근 5월 수출 동향을 봐도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 오늘 20일까지 추계긴 하지만 10% 이상 줄어든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수출 자체의 어떤 동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반도체 가격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반도체 가격도 하반기에 반등하리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차원, 결국 수출과 추경 예산을 통해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어제 OECD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그 대내외 기관들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대체적으로 하향을 하는 추세인데 그렇죠. 청와대 특히 정부 쪽에서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우리 경제를 직시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시각 차이에 대해서는. 이게 뭐 시각 차이가 결국은 왜 중요하느냐 정책의 결정에 그렇죠.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한국의 지금 상황이 잠재 성장률보다 좋다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낮다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쓰고 뭐 경제를 뭐 임금 같은 것도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노동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정부와 뭐 한국은행이 이게 정확하게 현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흔히 말하는 컨센서스가 없다 그러죠. 네.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이라 정책의 방향 자체가 특히 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고용 문제에 있어서 방향 자체가 약간 부정확한 상태?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타워가 없다 그러는데 뭐 이 타워가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상황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대내외 기관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전망을 해도 그 정책 이반자들 혹은 정책을 이제 만드는 정부 쪽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한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정확하게 그 말씀이 맞겠죠. 지금 대외 기관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투자가 뭐 KDI라든지 아니면 네. OECD 이번 보고서에서 나왔지만 투자가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다. 투자가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고 고용도 같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1분기 경제 상황 혹은 2분기까지 경제 상황이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고용이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영향에 따라서 개선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이에 따라서 임금 정책이나 고용 유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엇박자가 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도 이제 공개가 된단 말이죠. 사실 그동안까지는 이 관련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일단 뭐 뚜껑은 열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해서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이게 사실은 이전까지 지금 2년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2년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사실은 여러 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분기에 이 가계소득 동향 조사를 보면은 사실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더 심해진 상황이란 얘기는 흔히 말해서 소득 주도 성장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최저임금은 증가했지만 고용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고용이 감소해서 이제 소득 격차가 더 커진 게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분기 중요하겠죠. 사실 2년 차가 되고 있고 경제 정책을 2년 동안 펼쳤으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정책이 목적하는 방향하고 다른 쪽으로 나온다면은 사실 정치적이나 뭐 경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적 지표들이 보여주는 결과를 좀 정리해 보면 사실 성장률, 뭐 소득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소득 주도 성장에서 오는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있지만 정말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이견들이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뭐 논의의 OECD 보고서가 말하는 논의의 핵심도 성장률 저하에 있습니다. 성장률 저하가 있는데 이 흔히 말하는 잠재 성장률 저하라고 하죠. 한국 경제가 90년대에 잠재 성장률 6.6%, 7% 근처였는데 네. 이게 지나치게 빠르게 줄어서 지금은 2몇 프로, 2점대 중반. KDI는 좀 부정적으로 봐서 2020년이 넘으면 1점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뭐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 자체가 둔화된다라는 논의는 활발하게 다 이해가 되고 있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선진국들이나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2010년대 중반에는 반등하는 어떻게 보면은 잠재 성장이 오히려 뭐 0.1%라든 0.2%라든 느는 현상이 보는데 네. 한국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 이런 성장률 저하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생산율 저하는 그러니까 성장률 저하는 흔히 말하는 생산성의 문제고요. 네. 생산성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자본이나 노동이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받쳐주는 기술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인데 이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큰 문제, 뭐 물론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생산성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어서 임금을 올려주면은 경제 성장이 된다라는 논의는 이제 전반적인 뭐 단기적으로 아주 경기 순환 차원에서 잠깐 부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성의 흐름, 경제 잠재 성장률이 너무나도 빨리 떨어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이런 것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된다. 이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아마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 잠재적인 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 소득 주도 성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데한 논의가 분명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보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보다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률 뭐 3%대로 다시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이제 지표들이 다 전망치잖아요.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 말대로 하반기 되면 좀 흐름이 좋아져서 개선이 되면서 뭐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속단해서 뭐 비판적인 시각으로 가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는 또 맞는 이야기는 한데 사실 네네. 이게 어느 차원에서 진행이 되느냐의 문제겠죠. 사실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OECD나 IMF에서도 최근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을 펴서 경기 부양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정책을 아마 정부도 따라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노동 시장에 관해서는 조금 이견이 엇갈린 상황이죠. 소득 주도 성장의 그렇죠. 이론에 따르면 이제 임금이 오르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인데 뭐 일각에서는 소득 임금을 오르면 고용률이 떨어져서 경제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양극단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집중해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흔히 말하는 재정 정책 혹은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가깝고 잠시나마 지금까지 충분히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 최근에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뭐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도나 국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우리 경기 자체가 수출 위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 경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비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최근 예.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경제 기관들이 이 미중 무역 갈등의 효과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이냐만 추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수출이 한 0.2%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25% 정도 되고 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어떤 것이냐. 그냥 최종재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중간재를 수출하죠. 수출품이 원자재가 되는 중간재를 수출을 해서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 수출에는 안 좋다. 뭐 이런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수출이 안 좋아지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경제 성장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부양책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피면서 떨어진 경기를 혹은 투자를 유도하고 뭐 흔히 말하는 GDP 성장률 높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경쟁력을 아까 말씀드린 잠재 성장률 문제를 너무 빨리 떨어뜨리거나 혹은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 생산성이 너무 낮다. 흔히 말하는 OECD 상위 국가들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고 노동 생산성 중에 제조업 말고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 반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의 생산성 문제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이런 충격에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원 교수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